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정말 특별한데요. 바로 청취자분께서 직접 모아 보내주신 다채로운 레시피 모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달콤한 디저트부터 입맛 돋우는 해산물 스타터, 그리고 요리의 활용점정이 될 소스랑 시즈닝까지 정말 알찬 구성이에요. 네, 저도 자료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단순히 레시피 나열이 아니라 맛을 창조하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가정에서 요리하는 즐거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지혜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는 이 레시피들 속에 숨겨진 맛의 원리랄까요? 핵심 테크닉, 이런 것들을 함께 탐구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이 레시피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청취자분의 요리에 영감을 더해줄 핵심 원리를 찾아보는 것,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맛있는 탐험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자는 달콤한 디저트, 코코넛 밀크 트레스 레체스 케이크입니다. 아, 트레스 레체스. 네, 이름부터 세 가지 우유라니 듣기만 해도 정말 촉촉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케이크의 핵심은 바로 그 촉촉함을 만드는 기술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포인트는 케이크 시트 자체를 아주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가볍게요? 네, 계란 흰자로 머랭을 단단하게 쳐서 반죽에 섞어주면 그 안에 공기층이 형성되면서 아주 폭신폭신해지거든요. 아하, 머랭을 이용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다 구워진 케이크에다가 세 가지 종류의 우유 혼합물을 붓는 겁니다. 세 가지 우유요? 네, 연유, 그리고 가당 연유. 여기에 이 레시피의 특징인 코코넛 밀크까지요. 오, 코코넛 밀크까지? 네, 이 세 가지를 섞은 액체를 케이크 위에 부어주면 스펀지 같은 케이크가 이걸 쫙 흡수하면서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풍부한 질감을 갖게 되는 거죠. 와, 그냥 우유 케이크가 아니라 머랭으로 일단 가볍게 만들고 그 위에 세 가지 다른 우유, 특히 코코넛 밀크까지 넣은 혼합물을 부어서 적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코코넛 밀크가 들어간 점이 정말 독특한데요. 보통 트레스 레체스에는 잘 안 들어가지 않나요? 근데 전통적인 레시피와는 약간 다르죠. 이 코코넛 밀크가 이 케이크에 뭐랄까 은은한 열대 풍미를 더해주는 정말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료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원하는 식감과 풍미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는 부분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하면 꼭 이 레시피가 아니더라도 케이크를 좀 더 촉촉하게 만들고 싶을 때 아니면 색다른 풍미를 더하고 싶을 때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향이 나는 우유나 리큐르 같은 걸 살짝 섞어 볼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군요. 원리를 알면 응용이 가능하니까요. 자, 다음은 망고 앤드 패션 프루트 소르베인데요. 네, 소르베. 재료가 망고 퓨레, 패션 프루트 주스, 설탕, 물, 레몬즙. 이게 끝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이걸 아이스크림 메이커에 돌리면 끝이라니 집에서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겠어요. 네, 이 레시피는 그 단순함 속에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오, 과학이요? 네, 여기서 설탕과 물로 만든 시럽이 아주 중요한데요. 설탕 시럽이요? 네, 이게 단순히 단맛을 내는 걸 넘어서서요. 소르베가 너무 딱딱한 얼음처럼 얼지 않고 그 약간 셔벗 같은 부드러운 질감을 갖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냥 단맛 때문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설탕 분자가 물 분자가 얼면서 결정화되는 것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오호, 신기하네요. 그리고 맛의 측면에서는 망고의 달콤함과 패션프루트 그리고 레몬의 새콤함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가 핵심입니다. 강렬한 열대과일 맛을 아주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죠. 망고의 단맛이랑 패션 프루트랑 레몬의 신맛의 조화.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너무 달기만 하거나 너무 시기만 하면 안 되니까요. 아, 그렇군요. 또 플랜테인이랑 코코넛 푸딩도 있었어요? 네, 플랜테인 푸딩. 이건 좀 생소한데 잘 익은 플랜테인이 주재료더라고요. 코코넛 밀크랑 설탕, 바닐라, 계피, 넛맥 같은 거 넣고 갈아서 굽는 방식이던데요. 맞습니다. 플랜테인은 바나나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더 전분 질감이 있고 익을수록 단맛이 강해지거든요. 네네. 이 레시피는 잘 익은 플랜테인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활용하는 게 포인트고요.
코코넛 밀크랑 같이 갈아서 아주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 그럼 설탕은 많이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네, 플랜테인 자체가 달콤해서 설탕량을 조절할 수 있죠. 여기에 계피나 넛맥 같은 향신료가 들어가서 약간 카리브해나 라틴 아메리카 쪽 디저트 같은 그런 따뜻하고 이국적인 풍미를 더해줍니다. 굽는 방식이라 약간 커스터드 같기도 하고 빵 푸딩 같기도 한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핀이라는 재료 자체의 특징을 잘 살린 레시피 같아요. 그리고 또 사과랑 브리치즈 퍼프 페이스트리 이것도 간단하면서 되게 맛있어 보였어요. 아, 이거 정말 좋죠. 네, 퍼프 페이스트리 위에 사과 슬라이스랑 브리치즈 올리고 꿀 좀 뿌리고 계피가루 솔솔 뿌려서 굽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아주 클래식하면서도 실패하기 어려운 조합이죠. 사과의 상큼 달콤함, 브리치즈의 부드럽고 고소한 짭짤함, 그리고 꿀의 달콤함. 이 세 가지가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맞아요, 단짠 조합. 그렇죠. 게다가 퍼프 페이스트리를 사용하니까 만들기도 간편하고 모양도 아주 그럴듯하게 나오고요. 이건 뭐 에피타이저로도 좋고 와인 안주나 간단한 간식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피칸 같은 견과류를 좀 다져서 뿌려주면 식감도 더 좋아지고요. 와, 정말 활용도가 높겠네요. 빠르고 우아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아이템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건 좀 단계가 많아 보이는데 초콜릿 커버 사과 치즈케이크 바. 네, 이름이 좀 길죠. 네, 이건 그레이엄 크래커로 크러스트 만들고 그 위에 졸인 사과 올리고 치즈케이크 필링 붓고 굴어서 식힌 다음에 초콜릿까지 뿌리는 거더라고요. 네, 이건 좀 여러 디저트의 장점을 합쳐놓은 듯한 레시피죠. 맞아요. 바삭한 크러스트, 부드럽게 익은 사과, 크리미한 치즈케이크, 그리고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토핑까지. 그렇죠. 다양한 맛과 식감이 층층이 쌓여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레이어가 많네요.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맛과 식감의 층을 쌓아 올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각의 층이 제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거죠. 시간과 정성이 좀 더 들어가지만 그만큼 만족도가 높은 디저트가 될 겁니다. 정말 공들인 만큼 맛도 보장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과랑 체다 치즈, 초콜릿 퐁듀 이건 좀 조합이 독특했어요. 아, 네. 저도 이거 보고 좀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과랑 체다 치즈를 초콜릿 퐁듀에 찍어 먹는다고요? 체다 치즈랑 초콜릿이라니 이게 어울릴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맛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네, 정말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체다 치즈의 짭짤하고 약간 날카로운 맛이 다크 초콜릿의 깊고 풍부한 맛을 오히려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짭짤함이 단맛을 잡아준다. 그렇죠. 그리고 사과의 상큼함과 아삭한 식감이 전체적인 맛의 균형을 맞춰주면서 너무 느끼하거나 무겁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약간 단짠단짠하면서도 상큼함이 더해진 예상외로 매력적인 조합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계피나 넛맥 같은 향신료도 살짝 들어간다고 하니 더 복합적인 풍미를 느낄 수 있겠네요. 와,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체다 치즈의 짠맛, 초콜릿의 단맛, 사과의 신맛. 이 세 가지가 만나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아보카도를 이용한 초콜릿 디저트가 또 있었어요. 초콜릿 디림이라는 이름이었죠. 네, 맞습니다. 멕시칸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죠. 네, 재료가 초콜릿칩, 세미스윗 초콜릿, 아보카도, 라임, 코코넛 오일, 럼, 그리고 초콜릿 아이스크림, 구운 아몬드, 휘핑크림. 와, 재료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네,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된 디저트인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 역시 아보카도의 활용입니다. 맞아요. 아보카도가 디저트에 들어간다니 좀 생소한데요. 바로 그 점이 이 레시피의 핵심이자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아보카도의 재발견이랄까요? 아보카도의 재발견. 보통 디저트의 크리미함, 그 부드러운 질감은 버터나 크림 같은 유제품 주방에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레시피는 아보카도의 건강한 식물성 지방을 이용해서 그 크리미함을 만들어냅니다. 아보카도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이 초콜릿과 아주 잘 어울리면서 느끼하지 않고 굉장히 풍부한 맛을 내죠. 오, 아보카도가 버터나 크림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라임즙이 들어가서 아보카도의 약간 풋내 같은 걸 잡아주고 상큼함을 더하고 럼은 향긋한 풍미를 더해주고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랑 섞어서 거의 무스 같은 질감을 만드는데 정말 이름처럼 드림 같은 맛일 것 같아요. 와, 건강하면서도 풍부한 맛이라니 정말 매력적인데요. 아보카도의 이런 활용법 꼭 기억해둬야겠어요. 멕시코의 아보카도, 라임과 미국의 아이스크림, 초콜릿 칩이 만난 퓨전 스타일이라는 점도 재미있네요. 네, 그런 문화적인 융합도 엿볼 수 있는 레시피죠.
팁으로 더 진한 맛을 원하면 다크 초콜릿을 쓰고 휘핑크림도 직접 만들면 더 좋다고 되어 있네요.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 디저트입니다. 아즈텍 트레저. 이름이 거창한데요. 네, 아즈텍의 보물이라니 뭔가 숨겨진 맛이 있을 것 같죠? 네. 재료를 보니까 세미 스위트 초콜릿, 다크 초콜릿, 헤비크림, 설탕, 칼로아. 커피 리큐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진 견과류랑 건과일, 바닐라 아이스크림, 휘핑크림이 들어가네요. 만드는 법은 초콜릿 녹이고 크림, 설탕이랑 섞은 다음에 칼로아랑 견과류, 건과일을 넣고 식혀서 아이스크림 위에 올려 먹는 방식이에요. 이건 딱 들어보니 굉장히 진하고 풍부한 초콜릿 소스 혹은 가나슈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칼로아가 들어간 점이 특징적인데요. 커피향이 초콜릿의 풍미를 더 깊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다진 견과류와 건과율이 씹는 맛과 함께 다양한 맛의 포인트를 주겠죠. 아, 그래서 트레저, 보물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초콜릿 속에 숨겨진 견과류랑 건과일 때문에. 오, 그럴듯한데요. 아주 재미있는 해석입니다. 이건 약간 트러플 초콜릿의 필링이나 아주 진한 퍼지 소스를 아이스크림과 함께 즐기는 듯한 그런 고급스러운 디저트 경험을 줄 것 같아요. 팁으로는 비터 스윗 초콜릿을 쓰거나 오렌지 리큐어를 추가해도 좋고 시나몬이나 넛맥 가루를 뿌려도 좋다고 하네요. 와, 정말 풍부하고 묵직한 맛이 상상되네요. 자, 이렇게 달콤한 디저트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정말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았어요. 이제 입맛을 돋울 짭짤한 스타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새우를 활용한 에피타이저 3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는 새우 앤드 아보카도 오이바이트. 네, 이건 앞서 디저트에서 본 재료들이 또 나오네요. 아보카도. 맞아요. 마늘, 고수, 파프리카 가루, 카이엔 페퍼 등으로 양념해서 구운 새우랑 으깬 아보카도, 라임즙을 섞은 것을 오이 슬라이스 위에 올리는 거예요. 이건 딱 들어도 굉장히 신선하고 가벼운 느낌일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삭한 오이의 시원함, 크리미하면서 상큼한 아보카도, 향긋한 고수, 그리고 매콤하게 양념된 새우의 감칠맛.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조화롭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색감도 예쁘고 한입 크기라 맞기도 편하고 파티 음식으로 정말 좋겠네요. 네, 재료 본연의 맛과 식감을 잘 살린 아주 균형 잡힌 에피타이저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겁지 않으면서도 입맛을 확 돋워주는 역할을 하겠죠. 네. 자, 그런데 두 번째 새우 요리는 분위기가 확 달라요. 파이어크래커 새우. 아, 이름부터 강렬하죠. 파이어크래커. 네, 이건 새우에 옥수수 전분이랑 계란물을 묻혀서 바삭하게 튀긴 다음에 스윗칠리 갈릭 소스, 레몬즙, 꿀, 스리라차, 생강, 마늘, 소금 등으로 만든 소스에 버무리는 거라고요. 확실히 매콤함이 느껴지겠어요. 맞습니다. 파이어크래커, 폭죽이라는 이름처럼 입안에서 팡팡 터지는 듯한 강렬한 맛이 포인트입니다. 네네. 앞서 오이바이트가 신선함과 조화였다면 이건 임팩트죠.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또 새콤한 맛까지 더해져서 아주 중독성 있는 맛을 낼 겁니다. 중독성 있는 맛. 네, 여기서 옥수수 전분을 사용해서 튀김옷을 만드는 게 또 중요한데요. 밀가루보다 더 바삭한 식감을 내주거든요. 바삭한 튀김에 자극적인 소스가 코팅되어 있으니 이건 뭐 맥주 안주로도 최고겠네요. 와, 정말 맥주를 부르는 맛이겠는데요. 앞선 오이바이트랑은 정말 정반대의 매력이네요. 신선함이냐, 강렬함이냐. 그렇죠. 어떤 맛을 전면에 내세울 것인가에 따라 재료와 조리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새우 요리는 블루치즈 스터프드 슈림프인데 이건 또 다른 느낌이에요. 네, 이건 좀 더 뭐랄까 농후한 느낌이죠. 맞아요. 큰 새우에 칼집을 넣어서 블루치즈 큐브를 채우고 바질리프로 덮은 다음 베이컨으로 돌돌 말아서 고정시킨대요. 이걸 브로일러에 굽는데 중간중간 마늘버터 소스를 발라주고요. 와, 이건 뭐 풍미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건 풍부함과 복합적인 맛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짭짤하고 톡 쏘는 블루치즈의 강한 향, 훈연향이 매력적인 베이컨의 기름진 맛, 향긋한 바질, 그리고 고소한 마늘 버터 소스까지. 이 강한 풍미들이 새우라는 재료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죠. 와, 정말 맛의 향연이겠는데요? 네, 이건 앞선 두 요리보다는 조금 더 정성이 필요합니다. 새우에 칼집 내고, 치즈 채우고, 바질 얹고, 베이컨으로 감싸고, 이쑤시개 같은 걸로 고정도 해야 하고요. 아, 그렇죠. 손이 좀 가겠네요. 네, 하지만 그만큼 완성도 높은 맛과 모양을 보여주죠.
좀 더 특별한 날이나 손님 초대 요리로 내놓기에 아주 좋은 좀 더 고급스러운 에피타이저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여러 재료를 함께 고정시키는 그 포장 기술 그 자체도 하나의 조리법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재료를 감싸서 풍미를 가두고 익히는 방식이군요. 세 가지 새우 요리가 각각 신선함, 강렬함, 풍부함이라는 각기 다른 키워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아주 잘 요약해 주셨네요. 자, 이제 드디어 요리의 맛을 한층 끌어올려줄 소스와 시즈닝으로 넘어가 보죠. 청취자분께서 무려 13가지 소스 레시피와 15가지 시즈닝 레시피를 공유해 주셨어요. 와, 정말 대단하신데요. 네, 정말 방대한 자료입니다. 이걸 다 정리해서 보내주신 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종류가 정말 많은데 이걸 다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걸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류가 많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원리를 파악하면 의외로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핵심 원리요. 네, 먼저 14가지 소스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 유형별로요? 네, 예를 들어 마요네즈나 사워크림, 요거트 같은 걸 베이스로 하는 크리미한 종류들이 있죠. 타르타르 소스, 레뮬라드, 스파이시 아이올리, 아보카도 크레마, 와사비 마요 같은 것들이요. 아, 네네. 마요네즈 베이스가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나 식초를 베이스로 하는 좀 더 가볍고 상큼한 비네그레트 스타일의 소스로 있어요. 대표적인 게 치미추리 소스죠. 아, 치미추리. 허브 많이 들어가는 거요? 네.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를 활용해서 달콤하거나 상큼한 맛을 내는 쌀사 종류도 있고요. 망고 쌀사나 파인애플 쌀사 같은 거요. 네, 쌀사 종류도 있었어요. 또 갈릭 버터 소스처럼 버터를 활용해서 고소하고 풍부한 맛을 내는 소스. 아니면 스위트 칠리 소스처럼 달콤 매콤한 맛이 특징인 소스도 있죠. 칵테일 소스 같은 케첩 베이스도 있고요. 와,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보니 좀 정리가 되네요. 크리미한 거, 상큼한 거, 달콤한 거, 고소한 거, 매콤한 거. 그렇죠.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먼저 이해하고 나면 각 소스의 특성을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럼 몇 가지만 좀 자세히 볼까요? 예를 들어 타르타르 소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요네즈 베이스에 다진 피클, 케이퍼, 양파 같은 걸 넣고 레몬즙, 뒤종 머스터드, 우스터셔 소스로 맛을 내는 거군요. 약간 새콤하면서도 크리미한 맛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생선 튀김 같은 거랑 아주 잘 어울리죠. 그리고 아르헨티나식이라는 치미추리 소스는 파슬리랑 고수 같은 허브를 잘게 다지고 마늘, 오레가노, 레드페퍼 플레이크에 올리브 오일이랑 레드와인 식초를 섞는 거네요. 이건 딱 봐도 아주 향긋하면서도 톡 쏘는 맛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스테이크나 구운 채소, 해산물,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만능 소스입니다. 허브의 신선함과 식초의 산미가 느끼함을 싹 잡아주죠. 스파이시 아이올리도 있었는데 이건 마요네즈에 스레치처 소스, 레몬즙, 다진 마늘을 섞는 거네요. 아주 간단한데요? 네, 아이오리는 기본적으로 마늘 마요네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스리라차를 넣어서 매콤함을 더한 거죠. 튀김 요리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대부분의 소스가 그냥 재료들을 다 섞기만 하면 되는 거라 만드는 법 자체는 아주 간단하네요. 네, 그게 바로 홈메이드 소스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죠. 아, 간편함이요? 간편함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카스터마이징? 네, 집에서 직접 만들면 사용하는 재료의 신선도는 뭐 당연히 보장되고요. 무엇보다 내 입맛에 딱 맞게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의 당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 맞네요. 파는 소스는 그냥 정해진 맛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 타르타르 소스 만들 때 나는 피클 더 많이 넣고 싶다. 아니면 좀 덜 시큼하게 하고 싶다. 이런 조절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스파이시 아이올리도 더 맵게 먹고 싶으면 스리라차를 더 넣으면 되고요. 와, 정말 나만의 맞춤 소스를 만들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기본 베이스 재료, 그러니까 마요네즈나 오일, 식초, 요거트 같은 것에 어떤 허브를 넣느냐, 어떤 향신료를 추가하느냐, 어떤 과일이나 채소를 다져 넣느냐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한 변주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 소스들을 잘 활용하면 정말 간단한 구이나 찜 요리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요리로 변신시킬 수 있어요. 해산물 요리의 품격을 높여주는 거죠. 와, 정말 소스의 힘이 대단하네요. 나만의 소스를 만드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15가지 시즈닝 블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시즈닝.
이것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레몬 허브, 케이준, 지중해식, 스모키 파프리카, 시트러스 스파이스, 갈릭 버터, 아시안 스타일, 이탈리안 허브, 스파이시 캐리비안, 허브 드 프로방스, 스위트 앤 스파이시, 칠리 라임, 갈릭 레몬 페퍼, 커리, 탄두리. 와, 숨차네요. 하하, 정말 많죠. 전 세계의 맛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소스처럼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네, 시즈닝 블렌드도 비슷한 원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건조된 향신료와 허브를 미리 섞어두는 거잖아요. 네, 드라이럽 같은 거죠? 그렇죠. 이것들도 크게 보면 어떤 지역의 음식 스타일을 반영하는지, 예를 들어 케이준, 지중해식, 이탈리안, 아시안, 인도식 등, 또는 어떤 맛의 특징을 강조하는지, 예를 들어 허브향, 스모키향, 매콤함, 시트러스함, 마늘향 등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지역적 특색이나 맛의 프로파일로 나눠볼 수 있군요. 네, 예를 들어 매콤하고 복합적인 풍미가 특징인 케이준 시즈닝과 파슬리, 딜, 타임 같은 허브와 레몬 제스트가 들어가서 아주 상큼하고 향긋한 레몬허브 시즈닝은 완전히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죠. 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케이준 시즈닝은 보니까 파프리카 가루가 기본이고 마늘 가루, 양파 가루, 오레가노, 타임, 카이엔 페퍼, 흑후추, 백후추 등 아주 많은 재료가 들어가네요. 정말 복합적인 맛일 것 같아요. 네, 루이지아나 지역의 특색이 담긴 시즈닝이죠. 매콤하면서도 감칠맛이 풍부해서 닭고기, 해산물, 소시지 등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 반면에 레몬 허브 시즈닝은 파슬리, 딜, 타임 같은 허브 가루에 레몬 제스트, 마늘 가루, 양파 가루, 소금, 후추 정도가 들어가네요. 이건 훨씬 더 상큼하고 가벼운 느낌이겠어요. 그렇죠. 이건 주로 생선이나 해산물 요리에 많이 쓰이죠. 허브의 향긋함과 레몬의 상큼함이 해산물의 비린 맛을 잡아주고 풍미를 더해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어떤 향신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맛의 방향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미리 다양한 향신료를 섞어서 블렌드를 만들어두면 요리할 때 정말 편리해요. 편리함이요? 네, 매번 요리할 때마다 막 파프리카 통 꺼내고 마늘가루 통 꺼내고 오레가노 꺼내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맛 프로파일의 시즈닝 블렌드 한두 스푼만 딱 넣으면 간편하게 맛을 낼 수 있으니까요. 아, 맞아요. 시간도 절약되고 맛의 일관성도 유지하기 쉽겠네요. 그렇죠. 특히 특정 요리 스타일, 예를 들어 지중해풍 구이를 하고 싶다거나 캐리비안 스타일의 맛을 내고 싶을 때 해당 시즈닝 블렌드를 사용하면 아주 쉽게 그 느끼를 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유용한데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어떤 시즈닝을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이것도 고르는 팁이 있을까요? 이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의 취향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아, 역시 취향이군요. 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 볼 만한 점은 있죠. 첫째는 요리할 해산물의 종류입니다. 해산물 종류요? 네, 예를 들어 대구나 농어처럼 비교적 맛이 담백한 흰살 생선에는 레몬허브나 지중해식처럼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주는 시즈닝이 잘 어울릴 수 있고요. 반대로 연어나 고등어처럼 기름기가 좀 있고 맛이 진한 생선에는 케이준이나 스파이스 캐리비안처럼 좀 더 강하고 매콤한 시즈닝이 오히려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새우나 조개류는 또 다른 특성이 있고요. 아하, 재료의 특성에 맞춰서 시즈닝의 강도나 풍미를 고려하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조리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팬에 굽거나 오븐에 굽는다면 대부분의 시즈닝이 잘 어울리지만 만약 튀김을 한다면 시즈닝이 너무 강하면 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요. 찜이나 탕 같은 국물 요리에 넣을 거라면 또 다른 고려가 필요하겠죠. 네네, 조리법도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맛을 내고 싶은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좀 매콤하게 먹고 싶다 하면 칠리 라임이나 스파이스 캐리비안을 고르는 거고 좀 더 이국적인 향을 원한다면 커리나 탄두리, 아시안 스타일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스모키한 향을 좋아한다면 스모키 파프리카 블렌드가 좋겠고요. 와, 결국 해산물의 특징, 조리법,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맛,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내 입맛에 맞는 조합을 찾아가는 재미를 느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달콤한 디저트부터 입맛 돋우는 스타터, 그리고 요리의 풍미를 결정짓는 소스와 시즈닝까지 정말 방대한 양의 레시피를 청취자분 덕분에 깊이 있게 탐험해봤습니다.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자,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제 청취자분께서는 요리의 풍미와 다양성을 더할 수 있는 환상적인 도구 상자를 갖게 되신 겁니다. 그렇죠. 이 레시피들은 단순히 따라하는 설명서를 넘어서 맛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용해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트레스 레체스 케이크의 그 적시는 기법이라든지 디저트에 아보카도를 활용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아이디어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했고요. 소스나 시즈닝도 마찬가지죠. 기본 원리를 알면 얼마든지 새롭게 조합하고 창조해낼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정말 요리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청취자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레시피들을 바탕으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즐거운 실험을 주방에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더 많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자세히 살펴본 이 레시피들이 달콤한 간식을 원하시든 아니면 파티용 에피타이저를 찾으시든 혹은 그냥 평범한 해산물 구이에 뭔가 특별한 풍미를 더할 방법을 고민하시든 청취자분께서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는데 작은 영감과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도발적인 질문 혹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던져볼까 하는데요. 뭔가요? 오늘 우리는 다양한 재료들이 아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조합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그렇죠. 사과와 브루치즈, 망고와 패션프루트, 새우와 아보카도. 네. 그런데 혹시 청취자분의 주방 냉장고나 찬장에 있는 재료들 중에 이건 정말 같이 쓰면 안 될 것 같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재료들을 한번 의외의 방식으로 조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김치 국물에다가 로즈마리나 타임 같은 서양 허브를 살짝 더해서 해산물 마리네이드를 만들어 본다거나. 와, 김치 국물과 허브요. 상상만 해도 좀 특이한데요? 그렇죠. 아니면 된장에다가 딸직잼이나 오렌지 마몰레를 아주 약간만 섞어서 고기나 생선에 바르는 소스를 만들어 본다거나. 된장이랑 과일잼이요. 와. 물론 실패할 확률도 높겠죠.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조합의 틀을 한번 깨보는 시도 속에서 예상치 못한 놀라운 맛의 보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문제 아닐까요? 와, 정말 창의력을 마구 자극하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치 국물과 허브, 된장과 과일잼, 고정관념을 깨는 시도 속에 새로운 맛이 있을 수 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오늘 귀한 레시피 자료를 아낌없이 공유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맛의 탐구를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